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3강 신라사회의 동요와 새로운 세력의 성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23페이지고요. 교과서도 똑같이 98에서 103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그쵸, 통일신라 하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그 역사 공부할 때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빠져서 큰 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크게 보면은 뭐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그쵸,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이 신라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개진다? 상대, 중대, 하대. 그 중에서 뭐랑 뭐를 비교하는 게 핵심? 중대와 하대의 모습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누구의 힘이 강해요? 그쵸, 왕의 힘이 귀족보다 강했던 시기가 중대예요.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이 왕권을 꽉 잡고 있던 시대에 왕권이 강했던 중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하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누구의 힘이 약해졌죠? 그쵸, 왕의 힘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시대에 이제 귀족들이 왕을 잡아먹은 시대가 신라 하대입니다. 우린 지금 그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신라 하대의 중앙과 지방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왔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중앙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쵸,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무열왕계 직계 후손들만이 왕을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무너지고 그냥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나 왕을 하겠다고 나서는 진골 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중앙에서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반란이 김원창과 장보고의 난 같은 게 있었죠. 자, 중앙에서 이런 혼란이 펼쳐지니까 지방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죠? 중앙 정부가, 중앙 세력의 지방 통제력이 어떻게 되죠? 약화되죠. 더 이상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어. 이제 이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지방에 있던 관리나 귀족들이 어떻게 하죠? 누굴 마음대로 쥐어뜯어요? 백성들을 마음껏 쥐어뜯죠. 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반란을 일으켰죠. 중앙정부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세금 뜯어가고 지방 귀족들도 세금 뜯어가고 못 살겠다. 반란, 농민 봉기의 전국화, 원종 애노이 난, 적고적의 난, 이런 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앙과 지방에 이런 대혼돈, 혼란을 틈타서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누구였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그러다 마지막에 말했던 거 누구? 그치, 호족과 육두품. 얘네들이 새롭게 성장을 했죠. 일단 우리 지난 시간 호족까지 공부하다 끝났습니다. 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호족, 얘들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은 그쵸,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약화되었다. 왜? 중앙에선 진골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 못하는 틈을 타서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바로 호족이다. 그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했죠. 촌주, 낙향귀족, 해상세력, 군인세력 등등등 다양한 출신 세력들이 있다. 특징! 한마디로 그 지방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면서 자기가 그 지방의 왕처럼 군림하는 지방 세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계를 받고 싶겠지. 여긴 내 땅이야. 여기는 아무도 간섭 못해. 여기서 내가 왕이야. 하고 이 지방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거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배하는 지방에 못 들어오게 해야겠죠. 적의 침략을 막아야겠죠. 뭘 쌓아야죠? 적과 상대방과 나를 구분하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는 군대, 내 땅을 지키는, 내 성을 지키는 군대를 보유합니다. 걔 스스로를 뭐라 불렀어요? 나는 성의 주인인 성주, 군대의 주인인 장군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지방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방은 왕과 정부가 지배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지방은 누가 지배해요? 호족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도 담당하고 세금도 걷고 뭐 군대도 거느리고 재판도 하고 그냥 그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었죠. 그죠? 자, 이런 대표적인 호족, 그 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처럼 군림하는 대표적인 호족이 바로 누구? 여기 나오는 대표 인물? 그쵸,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 그리고 그런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만든 왕건,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새롭게 성장한 세력은 호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누구도 있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또 다른 역사의 주도 세력 육두품입니다. 여러분들 육두품. 여러분 호족은 처음 들어보지만 육두품은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육두품이 우리 언제 배웠죠? 이미 여러분들 신라사회 골품제를 이야기할 때 이미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 육두품, 이 육두품들이 지금 왜 이 신라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력에 등장하게 되느냐, 왜 육두품이 호족과 힘을 합치느냐? 당연히 육두품은 신라사회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육두품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신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사람을 뼈의 등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나누는 골품제라는 게 있었죠. 골품제. 뼈의 등급을 나눈다. 여러분, 이 골품제가 뭐였죠, 여러분들? 신라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신분제도예요. 이건 누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야? 이거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입니다. 지배층을 더 세분화시켜서 쪼개는 신분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골품제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 사람을 이제 등용하고 사람을 쓸 때 뭐에 따라 쓸까? 그 사람의 뭐 능력? 그 사람의 인품? 뭐 그 사람의 인성?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분, 혈통, 뼈의 등급. 그 신분이 이 사람의 인생을 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의 신분. 너 태어날 때 성골이었니? 진골이었니? 이런 걸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뼈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이 뼈의 등급, 신분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정치와 사회가 결정되죠. 정치.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내가 아무리 전국 최고의 천재라고 해도 육두품으로 태어나는 순간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의 범위는 정해져 있죠. 6등급 관리까지밖에 못 올라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신라는 1등급 관리부터 17등급 관리까지 있는데 진골은 1등급 관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육두품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6등급 이상 관리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한계, 관직 승진의 상한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다 규정한다고 했죠.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넓이, 심지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재질마저도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가장 육두품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거, 내가 타고나는 나의 신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 했죠? 관직 승진에 제한이 걸려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골품제라고 하는 건 신라가 처음부터 있었던, 그 신라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신분제도인데 왜 이제 와서 이래요? 중대에는요? 여러분, 육두품은 신라 중대에 어떤 행보를 보였죠? 그렇죠, 여러분. 육두품은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신라 중대 누구 힘이 강했죠? 왕의 힘이 강했죠. 그죠? 이 왕권과 딱 붙어가지고 왕권과 결탁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그 왕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대인 육두품들이 별다른 불만을 표출하지 않은 거야. 비록 그 제한된 범위, 골품제라고 하는 그 제한된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골품제가 사라진 거 아니니까 그 범위 안에서라도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왕이 그 정도는 보장해줬단 말이야. 근데 신라 하대에는 어떻게 되죠? 왕의 힘이 약해졌잖아,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왕은 허수아비란 말이야.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그 진골 귀족들이 얘들아,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왕 옆에 붙어가지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그 중대까지 왕이 이제 귀족들을 막 견제할 때 그 왕의 손과 발이 되어준 육두품들이 이 진골 귀족들 입장에선 좋아 보일까 안 좋아 보일까? 얄미워 보이죠? 나빠 보이죠? 그래서 왕의 힘이 약해진 신라 하대에 와서는 더 이상 왕들이 육두품을 챙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왕의 그런 그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 실무 담당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골들이 말하는 거지. 야, 니네 그동안 신라 중대 때까지만 해도 활기 좋았지? 왕 옆에 딸랑딸랑 붙어가지고 말이야. 다 꺼져 하고 신라 하대 들어오면은 귀족들이 육두품들을 다 쫓아내요. 중앙 정계에서. 그래서 얘들은 이제 중앙 정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중앙 정치에서 배제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는 교과서나 이런 문제집에서는 배제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쫓겨났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런 거야. 제가 좀 말을 두껍게 하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신라 중대에는 육두품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강력한 왕에게 찰싹 붙어서 왕 옆에서 딸랑딸랑 거리면서 왕권과 결탁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그들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었어요. 왕을 든든한 백으로 두어서. 근데 하대에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이 귀족들에게 미움받아서 다 쫓겨난 거야. 그게 이제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그 얘들아, 골품제라고 하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조차도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야. 그 전에 그래도 육등급 관리까지 올라갔거든?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신라 하대 가면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쫓겨난 거야. 이제 완전히 불만이 표출한 거죠. 가뜩이나 이 골품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육두품들, 불만이 쌓인 육두품들이 이제 그들의 불만을 말해요. 이 신라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골품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골품제의 가장 큰 모순이 뭐죠, 여러분들? 사람을 뭐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성은 1도 반영하지 않아. 오직 그 사람의 뼈의 등급,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그 신분과 혈통, 너 성골이야, 진골이야,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다 결정하잖아, 얘들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 얘들아, 이런 골품제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결국 누구만 꿀을 다 빨아먹죠? 가장 이득 보는 게 누구예요? 진골귀족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 골품제, 사람을 뼈의 등급, 신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누구의 특권을 비판하는 거죠? 그쵸.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시스템하에서 모든 꿀, 나라의 모든 그런 이권을 독점하는 진골 귀족들을 비판하는 거야. 왜 니네가 다 해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골 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제가 늘 말하죠. 정치는 뭐라고요? 조화와 균형이라고요. 골품제는 얘들아, 중대에도 하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어. 근데 중대에서는 그래도 그 골품제의 그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육두품들에게 숨통을 틔워줬잖아, 왕들이.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불만은 좀 있었어도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하대에서는 그 제한된 숨구멍마저도 진골들이 틀어 막아버리니까 육두품들이 못 견디고 폭발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라고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이제 더 이상 골품제는 이 신라를 끌고 갈 만한 시스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라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신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 사람을 뽑을 때 신분과 능력 중에서 뭘 가지고 써야 한다? 사람을 쓸 때 더 이상 신분, 뼈의 등급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두품들은 똑똑하거든요. 여러분, 육두품들은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았어요. 왜? 원래 여러분들 그래. 내 삶이 힘들수록 내가 무언가 그 힘들고 모자람이 있어서 노력을 하잖아. 흔히 우리 금수저, 흑수저라고 그러면 금수저들은 삶에 걱정이 있으니까 공부 잘 안 해요. 흑수저들이 자신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한단 말이죠. 육두품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면서 얘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게 여러분 바로 유교 정치 이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유교라 그러면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임금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학문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교는 그건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유교는 근본적으로 이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신하는 왕에게 뭐 해야 돼? 충성을 해야 돼. 자,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럼 왕은 나라를 혼자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가야 한다. 그게 유교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예요. 왕과 똑똑한 신하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왕과 누구? 똑똑한 신하. 왕에게 충성이 담보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거야. 유교는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교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야? 조선이야. 그래서 조선에서 뭐 하죠? 과거. 그렇게 선비들이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튼 이 유교 정치 이념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그럼 쌤 유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신분의 틀은 유지하지만 그보다도 능력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재 등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랑 완전 반대예요. 골품제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신라 하대에 이러한 유교 정치 이념을 들고 나온 게 바로 누구냐? 이런 건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진성여왕 시절에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와서 시무십조라는 거를 썼어요. 여러분, 시무십조? 여러분, 이거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그 깡 있죠, 깡. 그 깡이 요즘에 하면서 막 그 비팬이 댓글에다가 비형님의 찐팬으로 남기는 뭐 시무 20조입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야. 시무가 국가를 위해 바치는 이제 뭐 대안, 뭐 이제 해결, 뭐 이제 제안 이런 거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바치는 나의 제안이다라는 겁니다. 시무. 몇 개 제안한다? 나라를 위해 몇 개를 제안한다? 10가지를 제안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최치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라 하대 3체라 그래서 3명의 최씨의 천재가 있는데 최치원은 그 기본이 육두품이잖아. 그러니까 신라 땅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당나라로 유학 가서 당나라는 여러분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14살에 1등을 해요. 14살에. 14살에 1등을 하고 거기서 엄청 잘 나가는 문장가로 이름을 날려. 그러다가 신라 하대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내가 이 신라, 내 고향, 내 조국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당시 여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10가지의 개혁 방안을 낸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내용이 지금 전에서 내려오진 않지만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최치원 당나라에 유학 가서 유학을 배워왔잖아요. 당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을 능력 가지고 뽑았거든. 당나라는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당나라처럼 그런 능력 위주의 시스템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왜? 그 말을 들어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왕한테 했잖아. 근데 왕은 지금 이 육두품의 그런 시무십조를 들어줄 만한 힘이 있어, 없어? 없잖아. 왕권이 호수아비니까 이런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 어떻게 됐냐? 산에 들어가서 머리 밀고 그냥 스님이 됩니다. 아니,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하고 산에 들어가서 은둔생활해요. 은둔생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지속적인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독서 삼품과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당나라 따라한 거야. 당나라. 이제 가장 선진적인 당나라니까. 당나라는 사람을 뽑을 때 신분이 아니라 시험, 과거 제도를 봐서 시험으로 뽑았거든요. 그걸 좀 흉내낸 거야. 독서, 책을 읽게 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그 책을 읽은 내용을 시험을 봐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몇 등급으로 나눈다? 3등급으로 나눈다. 상, 중, 하.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눈 다음에 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을 뭘로? 관리로 뽑아쓰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능력 위주의 시험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누가 했냐? 신라 한해 원성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원성왕. 원성왕이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건 육두품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원성왕이 이런 걸 한번 해본 거야. 진골귀족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원성왕에게 엄청난 원성을 날립니다. 이게 뭐냐 이러고 우리가 진골인데 왜 공부해야 됨? 이러고 막 원성왕에게 원성을 날리고 문제는 지금 신라 하대야. 이게 신라 중대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대의 왕은 아무 의미 없잖아. 그래서 국수왕품과는 존재는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유지된 제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지금 봐봐. 육두품들 어때요?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랑 그 행정 실무 담당자로서 나름 꿈을 펼쳤고 신라 하대에 와서는 이제 자기의 뒤를 봐주던 왕이 약해지면서 진골 귀족들에게 미움받아서 중앙 정치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이 골품제라고 하는 그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 진골 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 무슨 이념?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해야 한다. 능력 가지고 뽑자라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두품이 처음부터 신라를 버린 게 아니야. 육두품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신라, 이 골품제의 모순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신라를 바꿔보겠다라고 뭔가 새로운 해결책을 딱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지금 신라 정부가 이 얘기를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고 있죠. 그죠? 왕은 허수아비고 귀족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봐봐요. 뭔가 그럴싸한 개혁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안 돼. OTL. 절망하고 있죠, 육두품들. 자, 이렇게 육두품들이 절망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안 되는구나.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 신라라고 하는 껍데기를 아예 해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신라라는 틀 안에서 바꿔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신라를 무너뜨리자. 근데 육두품이 힘이 있니 없니? 없어. 육두품은 얘들아 머리는 똑똑할지언정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실질적인 물리력, 군사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내 머리에 있는 이 생각을 이루어줄 나의 힘이 되어줄 존재를 찾아야겠다. 띵 불러보니까 누가 있죠? 힘이 있는 애들.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호족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두품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연결해 볼게요. 이 절망에 빠진 육두품들이 누구랑 힘을 합치는 거야? 육두품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호족과 육두품들이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신라라고 하는 껍데기를 박살내자. 반신라적 경향. 신라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 배분하는 거죠. 호족은 힘, 육두품은 브레인.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대표 인물 비운의 천재 최치원. 이 사람은 이제 시무십조를 썼다 그랬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산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최씨들은 안 그래. 내가 아까 3체라 그랬죠. 다른 최씨 천재들은 선배처럼 이렇게 절망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잖아. 신라를 무너뜨리지 뭐. 해서 호족들에게 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우. 엄청난 천재였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붙느냐? 견훤에게 갑니다. 그래서 견훤의 참모가 돼요. 이 사람은 후백제로 가서 견훤의 참모가 되어서 신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씨 최언위라고 있거든요. 최언위. 얘는 어디로 가느냐? 후고구려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파트너를 찾아서 육두품들은 떠나게 됩니다. 작전 참모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호족과 육두품 새로운 세력의 성장, 이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는다라고 했고 육두품이 신라 중대와 하대에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호족의 특징과 육두품이 왜 중대와 하대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중대와 하대에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호족과 육두품들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럼 얘들 봐봐. 얘들이 어쨌건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비전, 목표,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들의 이상, 목표가 뭐였는가? 그들의 새로운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육두품과 호족, 신라, 하대에 새롭게 등장해서 신라라고 하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꿈꾸었던 그 호족과 육두품들, 그 새로운 세력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는가? 새로운 사상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시대가 변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건 단순히 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항상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 이상향, 목표,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침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와. 그렇잖아. 뭔가 구체적인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지지를 하지. 그냥 힘으로 깽판집에서 내가 왕 될 거임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지 않아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면 호족과 육두품들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생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봅시다. 새로운 사상의 유행, 신라 하대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 자, 일단 핵심적인 그 내용 정리하고 나갈게요. 새로운 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선종, 풍수지리설,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 이렇게 세 가지가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과 유교가 골품제라고 하는 그런 골품제의 모순이 지배하고 있는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인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과 유교가 어떤 사상이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이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상이 될 수 있었느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여러분 보기에
이게 여기부터 되게 어려워요. 막, 쌤, 풍수지리? 선종?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 어려운 단어 자체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의 한 갈래예요, 불교. 불교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불교. 여러분, 근데 불교가 여러분들, 그 불교 안에도 종파가 되게 다양해. 오늘날 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가 있지만 그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고 그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등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 불교도 마찬가지야. 크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지만 그 속에선 굉장히 다양한 종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종이야. 그럼 왜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종교 안에서 다양한 종파들이 나눠지느냐? 불교의 목적이 뭘까요? 불교를 왜 믿을까? 교회는 왜 다니죠? 기독교는? 그렇죠. 하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 그럼 불교는 왜 믿느냐? 불교는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 불교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불교는 누구나 우리 불교라는 걸 믿으면 불교에서 신 같은 존재가 부처잖아.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은 그 범접 불가능한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가 절대 불가침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도 뭐 하면 깨달음을 얻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뭐야? 깨달음을 얻어서 뭐가 되겠다? 절대적인 존재인 부처가 되겠다. 이게 불교를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목적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뭐가 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이 목적은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는 이 목적, 부처가 되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이 여러 가지야. 이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에 대한 생각. 그럼 봐봐. 여기다 봐. 목적은 똑같아.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how?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냐? 부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거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목적지는 어디? 부산이야. 목적지는 같죠. 하지만 그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 자전거. 방법은 무수히 많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처가 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생각 차이로 불교 종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가죠.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공통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불교 종파들이 갈라지는 거야.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이 이상 자세히 볼 거라면 여러분들이 머리 깎고 산으로 가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교종이야. 하나는 선종이에요. 부처가 되는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로 불교는 크게 뭐랑 뭐로 나뉜다? 교종, 선종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종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느냐? 부처가 되는 방법은 어디에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책. 여러분 그 불교라고 하는 종교도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 모든 그 종교에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그 경전 책이 있죠. 기독교엔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듯이 불교도 다양한 경전이 있단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경전을 열심히 읽고 이 경전에 담겨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언젠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는 방법은 어디에 담겨 있다? 이 어려운 경전 속에 교리로서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교종은 뭘 강조하는 거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봐야 돼? 깨달음의 방법이 어디 담겨 있다고? 책에 담겨 있다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 그 경전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심오한 교리,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종은 그런 경전과 그 경전 속에 담겨 있는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종이야. 교리를 통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자, 이런 거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책을 읽어. 책 읽고 경전 읽고 공부하고 경전 읽고 공부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빰빠라밤 축하합니다. 당신은 드디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게임하듯이 레벨 1부터 만렙까지 책을 읽으면서 도달하는 거야.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교종대로 마치 기독교로 친다면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 담겨있는 그 속에 그런 막 성경 읽고 교리를 성구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그러면 이런 방법은 일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워? 얘들아, 그 당시에 이런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게 다 뭘로 이루어져 있죠? 일단 뭘로 쓰여져 있죠? 그쵸? 그때 한글이 없던 시대잖아. 뭐로 써 있어? 다 한자야, 한자. 그럼 얘들아, 그 시대, 이 과거에 그 어려운 그 한자로 된 불교 경전을 열심히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이렇게 열심히 경전을, 이런 어려운 한자로 된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건? 그래, 먹고 살 걱정 없는 귀족들밖에 없어. 백성들은 얘들아, 애초에 한자도 모르고 한자를 알더라도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니 없니? 없죠. 그날 밭에 나가가지고 농사 짓고 일하기도 바쁜데 어느 세월에 팔자 좋게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군 하고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교리를 탐구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상 누구밖에 할 수가 없냐? 먹고 살 걱정 없는 어려운 한자로 된 그 귀중한 책도 옛날에 책도 엄청 귀해. 그 어려운 한자로 된 그 비싸디 비싼 경전을 삶의 걱정 없이 마음껏 읽고 탐구할 수 있는 귀족들밖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거 누가 좋아할까?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귀족이야. 응? 근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한자로 된 책을 읽어야 돼. 근데 그 책을 누구밖에 못 읽어? 나 같은 귀족밖에 못 읽어. 얼마나 뽀대나요? 백성들, 청무지를 같은 백성들이 그냥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니들은 평생 부처가 되긴 글렀다.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된 책도 좀 읽고 경전도 읽고 해야 부처가 되지. 이거 봐. 이게 너희와 나의 클래스 차이야. 뭐 이 책 읽을 줄 아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집 팔아도 이런 책 하나 못 사. 응? 내가 좀 읽어줄까? 아, 읽어도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본인들의 그 권위를 드러내기 얼마나 좋아. 이 교종이라는 여러분 종파는 귀족들의 권위를 엄청나게 올릴 수가. 백성들도 귀족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야, 저 책 하나가 우리 집보다 비싸다는데 저 어려운 책을 읽으시고 역시 귀족은 달라. 나 같은 백성들은 뭐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눌 수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명품 루이비통 막 하나에 500만 원 하는 그런 루이비통 가방 있죠? 선생님 월급을 모아도 사기 힘든 그런 루이비통 가방 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교종은 언제 유행하느냐? 귀족들의 권위가 살아있는, 국가가 안정되어 있고 귀족들의 권위가 살아있는 중대, 신라 중대에 유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교종이에요. 딱딱하죠, 되게. 근데 여러분들, 이 교종과 반대되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은 말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게 우리 불교의 목적인데 그 깨달음이 책 속에 있다고? 책 속에 이 한자로 된 책에 이 책의 한자로 부처님이 되는 방법이, 깨달음이 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다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깨달음은 이런 식으로 책에 담겨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은 어디 있어? 내 마음 속에 있어. 이런 어려운 책을 들여볼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들여봐야지. 내 마음부터 들여봐야, 내 마음을 갈고 닦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양하다 보면은 이 정신적 내 내면 속에서 부처님이 되는 깨달음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종이 성경책 열심히 보라고 한다면 선종은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런 거예요. 신과 함께 소통해라, 내 마음부터 들여다봐라 이런 거야. 선종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깨달음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은 어디 있다? 내 마음,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럼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일단 책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뭐 해야죠? 조용한 곳에 가서 참선하고 명상해야죠. 여러분, 그 절에 갔을 때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면서 마하반야 목탁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러고 여러분 불상 보면은 부처님들이 막 이러고 막 앉아있는 거 있잖아. 이러고 막 그게 다 참선하고 수양하는 거야. 여기는 또 뭐라 말하냐면은 그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명상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불현듯 온다는 거야. 어느 순간 머리를 빡 하고 치고 지나간대, 깨달음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자면 선종은 이렇게 막 빰빠라밤 교준처럼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갈고 닦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불현듯 빠밤 하고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빰빠라밤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봐봐. 일단 어려운 책 읽을 필요 있니 없니? 없죠. 한자로 된 비싸고 어려운 책을 읽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귀족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죠? 백성, 노비 누구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꼭 조용한 곳에 가서 참선할 필요 없다. 그냥 너의 삶 속에서 네가 밭을 갈건 일을 하건 네가 무엇을 하건 네 마음속으로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 말은 귀족보다 백성이나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백성들이 귀족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굉장히 좋아할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얘들아. 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대. 어려운 책 안 봐도 된대. 그냥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명상만 하다 보면은 나도 부처가 되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누가 좋아하냐? 얘들아, 이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죠? 이건 진골 귀족들만의 특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귀족이건 백성이건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냥 명상하다 보면 누가 먼저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좋아하냐? 이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이 귀족들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이 귀족들, 이 진골 귀족이 지배하는 신라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누가? 호족과 육두품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자신들의 그 자신들이 무너뜨려야 하는 진골 귀족의 권위를 깔아뭉개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백성과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백성과 호족들이 좋아했다. 귀족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니까. 이거 언제 유행하느냐? 신라가 혼란에 빠지고 귀족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신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방 각지에서 호족과 육두품들이 성장했던 언제? 신라 하대. 이때 유행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종이고 선종이고 신라 중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 중대에는 교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고 신라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선종이 백성과 호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풍수지리설에 대해 보러 갈게요. 풍수지리, 풍, 바람, 풍, 수, 물, 수, 땅, 지. 땅과, 그러니까 바람, 물, 땅. 이런 거를 살펴보자. 이게 자연을 보자. 이런 건데,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는 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산, 강. 그리고 쓰고 설명할게요. 산이랑 강 같은 이 자연의 형태가 여러분들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믿는 게 풍수지리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집에 터가 안 좋은가 봐. 집을 바꿔야 돼. 이거 터가 안 좋나? 이런 말 가끔 하시는 거 본 적 있죠? 그죠? 명당을 찾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다 여기서 나온 거야. 풍수지리설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자연환경 있죠? 주변에 자연이 많잖아. 뭐 나무, 땅, 산, 강 이런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산과 강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없잖아. 산, 강 같은 건 자연환경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멸망한다고 백두산을 뜯어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 자연환경은 고정돼 있어. 근데 그런 자연환경이 인간의 운명,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대.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산과 강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럼 누가 움직여야죠? 인간이 움직여야죠. 어디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 좋은 기운이 흐르고 좋은 그런 기운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흔히 말하는 명당. 인간에게 좋은 운명을 줄 수 있는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풍수지리설이야. 산과 강 같은 이 자연의 환경, 자연 형태가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학설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신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거 미신으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막 조상님들 묘를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근데 봐봐 이게 봐봐 자연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건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근데 여기서 또 되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게 그 자연 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니까 각 자연마다 특정한 기운이 흘러. 예를 들어서 선부 삼동은 뭐 산이 뒤에 있고 뭐 숲이 저기 있고 나무가 뭐 강이 앞에 있다. 이게 여기는 뭐 어떤 기운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놓잖아. 근데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운이 변합니다. 왜? 땅의 기운은 무한하지 않거든.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기운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는 거야. 여기서 기운이 약해지면은 다른 쪽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좋은 땅, 인간에게 좋은 운명을 주는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뭐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 좋은 땅을 찾아서 이런 건데 당시 여러분 신라의 가장 중심되는 땅이 어디죠?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주. 서라벌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신라의 수도 경주는 처음에는 분명 좋은 땅이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 좋은 땅 경주라고 하는 기가 막힌 땅의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었다. 벌써 지금 여러분 신라가 거의 1000년째거든 만들어진 게 처음부터 10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 경주에 흐르던 좋은 기운은 이미 다 쇠락하였다. 이제 다른 땅에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주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설의 무서운 점이야 얘들아. 그래서 말하는 거지. 이제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운빨은 다 했다. 운빨 끝! 이제 기운이 다 쇠락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기운, 좋은 기운은 다른 지방에서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이 중앙정부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깔아뭉개는 거죠. 지금 신라의 수도가 경주고 그 신라 수도에 누가 다 살고 있어? 진골 귀족들이 다 여기 모여 사는데 귀족들이 모여 사는 신라의 수도는 더 이상 미래가 없대. 이제 좋은 기운 다 약발 다 떨어졌대. 운빨 끝이래. 중앙정부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기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 개념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땅,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게 어디다? 모른다. 아직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당연히 누가 좋아할까? 수도인 경주가 아니라 지방의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호족들이잖아, 얘들아. 호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 근거지가 새로운 땅,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모르는 거잖아. 이 경주에 운빨이 닿고 이 운빨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 내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호족들이 혹시 내 땅이 내 근거지가 새로운 기운, 새로운 운빨의 땅인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풍수지리설에서 그럼 새로운 그런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 가지 후보를 내세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땅이 어디냐? 송악. 송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오늘날의 북한의 개성 있죠? 개경. 거기가 이제 새로운 왕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풍수지리설의 학설 중에 하나인 송악길지설이야. 송악, 개성이 길, 좋은 지, 땅이다 라는 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도선이라고 하는 사람, 풍수지리설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나는 많고 많은 지방 중에서 어디 송악이 제일 좋은 땅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송악이 누구의 근거지냐? 송악의 근거지를 둔 호족이 바로 누구냐?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에요. 왕건이 여기 출신이거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왕건이 이겨서 맞는 건지, 진짜 송악에 좋은 기운이 흘러서 왕건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교를 봅시다. 유교를 앞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자, 유교는 이념이 뭐였죠? 일단 신하는 왕에게 뭐 해야 돼? 충성해야 돼. 그리고 왕을 어떻게 하죠? 내 꼴리는 대로 정치하면 안 되지. 왕은 어떻게 하지? 나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들 중에서 누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에게 충성하는 능력 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능력이고 똑똑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골품제가 아니라 사람의 신분만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새로운 정치 이념. 사람을 뽑을 때는 능력을 가지고 뽑아야 한다.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품제를 전면으로 비판하는 거죠. 신분이 아닌, 골품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품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뼈의 등급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와 일상생활까지 다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골품제도를 비판한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골품제 속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 그랬죠?
진골귀족. 이 진골귀족의 여러분들, 진골귀족이 중심이 되는 지배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야. 골품제를 비판한다는 건 그 골품제 속에서 모든 특권을 독점하고 있는 진골귀족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육두품과 호족의 새로운 사상이 뭐라 그랬죠? 한 번씩 볼게요. 선종, 풍수지리, 유교. 이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겠지, 얘들아? 얘들아, 이거 만약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신라 하대에 육두품과 호족이 성장했고, 이 육두품과 호족이 어떻게 해서 뭉치게 되었는가? 머리 넣어두시고요. 이 육두품과 호족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바로 뭐라고? 선종, 풍수지리, 유교. 왜? 선종은 뭐라고요? 참선과 명상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귀족들처럼 어려운 책 읽지 않아도 된다. 귀족들의 권위를 깔아뭉개면서 백성과 호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호족들의 목적은 어쨌건 귀족들을 무너뜨리는 거고 신라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그 귀족과 신라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게 선종이죠. 풍수지리설은 산과 강 같은 그 자연 환경,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 자연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좋은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 근데 이제 신라 수도 경주에는 그 좋은 기운이 약발이, 운발이 다 떨어졌다. 거기 살고 있는 귀족들도 미래가 없다. 이제 새로운 기운은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호족들이 좋아할 만하죠. 내 땅이 혹시 새로운 땅인가? 다양한 이거 말고 되게 많아. 송화 길지설, 뭐 평양 길지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송악이 왕의 기운이 흐르는 땅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유교, 능력 위주의 새로운 정치 이념. 능력,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뽑아야 한다. 골품제와 진골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거죠. 딱 호족과 육두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 정리하고 하나 넘어간다면, 여러분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 아래에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이거 미리 달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고무줄 날라갔어요.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은 프린트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앞에 제가 달아놓은 이 지도를 보셔도 됩니다. 이건 가끔 탐구 자료로 잘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라 하대의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그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딱 지도를 주고 다음과 같은 이 지도가 나타내는 시대, 사회, 국가에 대한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얘들아. 봐봐. 이게 뭐냐면 선종의 근거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봐봐.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귀족들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선종은 누가 좋아한다 그랬죠? 호족과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랬죠. 이제 호족을 보자. 얘들아, 호족들은 선종을 좋아해. 그치? 근데 호족들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수도가 아니죠? 다 어디야? 다 지방이잖아. 그치? 그래서 당시 여러분 대표적인 선종의 9개의 절이 있던 산, 그게 구산이거든. 이게 선종 구산이야. 선종의 그런 대표적인 절이 있던 산, 그 9개 이상인데 다 어디 있어요?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 있죠. 여기가 다 누구 근거지일까? 그래, 이 선종을 후원하는 지방 호족들의 근거지예요. 그 지방 호족들의 근거지에 선종이 절을 만든 거야. 수미산, 사골산, 사자산, 성주산, 희상산, 실상산, 독리산, 가지산 등등등.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거 선종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탐구 자료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러분들 신라 하대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어떤 변화가 있죠? 진골족들의 왕위쟁 탈전,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를 약화, 농민 봉기. 이렇게 해서 누가 성장한다? 새로운 세력, 육두품과 호족이 성장을 한다. 그 육두품과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무엇? 선종, 풍수지리, 유교. 그래서 신라는 6호선을 타고 육두품, 호족, 선종 6호선을 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